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액 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미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미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메이엘 ACHIT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의 MARSHIT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 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한국은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 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티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인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 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 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도발을 핵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 B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 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 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 3배치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 2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약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 2는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고 유연성이 없으며
F-22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미국 F-35와 비교할 수도 없고 하강을 할 줄도 모릅니다. 추악하고 멍청하다. J-20의 갑작스러운 F터버너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2021년 청두 항공기 뒤편 산비탈에서 J-22 오랫동안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소리가 너무 크고 딱딱거렸다. 최근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영상이 여럿 올라오자 중국인들이 이를 보고 리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J-20에서 나는 굉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평소에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일부 중국 네티즌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농업용 분무기일 뿐입니다. 엄마, 나도 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 개발해낸 J-22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J-22 미국 록히드 마티의 F-22, F-35 등과 비교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J-20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J-20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제트 엔진 문제였습니다. J-20은 처음에 러시아 JLAL-31F 엔진을 탑재했지만 이후 20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중국산 엔진 WS-15로 바꾸었지만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J-20은 처음엔 수호이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 엔진을 복제한 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문제는 두 엔진 모두 J-20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결국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WS-15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J-20을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항공기의 제트 엔진 개발은 기술 확보에만 20여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4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놀라운 두 가지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시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F-21의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창원 1사업장에서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APU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발표에 중국이 크게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해 고심해왔습니다. WS-15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엔진이지만 그동안 터빈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내분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지상시험 도중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엔진을 J-20 스텔스기에 장착했더라면 당연히 공중에서 폭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중국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흥콩 사우스 차이니 모닝 포스트 SCMP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며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자신들이 5세대 전투기에 넣은 엔진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2021년 3월 세계 최대 화물기를 비롯해 헬리콥터 및 비행기용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모터 CG모터 SICH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기술이 있는 해외 기업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터 CG가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미국의 압력으로 모터 CG의 중국 인수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터 CG가 한국에게 터보젯 엔진 1기를 수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엔진이 단 한 개만 수출한다는 게 이상했는데 자칫하면 기술만 넘겨주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절박한 포탄을 한국에게 도입하고 이를 대가로 제트 엔진 기술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제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축적한 기술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지만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엔진을 연구용으로 한국에게 수출했습니다. 연구용으로 도입된 우크라이나제 제트 엔진은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뜯어볼 순 있게만 해준다면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해외 유출을 극도로 통제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한국에게 이를 내주고 포탄을 얻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포탄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없기에 모터 CG와 한국과의 모종의 거래를 눈감아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의 1등 공신인 K2전차나 미사일, 로켓 등이 러시아 기술로부터 개발된 것인데 이번에도 한국은 구소련의 기술로부터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의 엔진을 생산하면서 수많은 기술을 축적했는데 이 상황에서 연구용 제트 엔진을 수중에 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 제트 엔진을 받으면서 10년 이상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KF-21급 엔진의 국산화율은 3040% 수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AI와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엔진을 개발하고 6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만들겠다는 하는 이 목표가 예정된 계획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남의 것을 모방하고 뺏어오는데 능숙한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와 5세대, 6세대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제트 엔진을 불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계 항공 산업을 꽉 쥐고 있는 미국 보잉사가 최근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굴욕을 넘어 손가락질을 받는 등 망신을 된통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보잉이 아니라는 말이 이쯤 되자 한국 방산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항공업계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이던 737 맥스 9 여객기가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1명의 승객들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20여 분 동안 지옥을 맛봐야 했는데요. 이 문제의 비행기를 만든 건 바로 미국 보잉사로 덕분에 보잉은 이런 허접한 여객기를 만들었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장관도 보잉에 피해를 입으면서 크게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나는 추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보잉이 호시탐탐 노리던 미국 훈련기 사업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어 오히려 한국에겐 대박 호재가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보스에서 취리로 가 개조된 보잉 737기를 타고 지난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블렁컨 장관 일행은 비행 탑승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산소 유출이 탐지됐는데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급작스런 통보를 받고 돌연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에서 조달한 더 작은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해야만 했고 동행한 참모들과 취재진은 경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겨우 손을 써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보잉 항공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은 미 국무장관이 크게 분노하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어두운 밤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시뻘건 물덩어리를 쏟아내며 미국 상공을 휘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18일 미 아틀라스 항공 소속 보잉 747-8 화물기 엔진에서 이륙 직후 불길이 치솟은 건데요. 해당 화물기는 마이애미 공항을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륙 직후 불이 나 엄청난 화염을 내뿜자 즉시 회항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미 국무장관은 앞서 보잉사 여객기를 안 타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목격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그나마 화물기라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만 타고 있었는데 즉시 회항에 비상 착륙하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직후 미 연방항공청의 점검 결과 화물기 엔진 위에서 야구공보다 조금 큰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 사기를 탑재한 사고 항공기는 운영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보잉사는 이달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잉사에서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이렇듯 최신 기종인 737맥스에 이어 대표 기종인 747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엔데믹으로 신규 비행기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세계 항공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456대로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2,319대를 주문받아 보잉에 비해 1.6배 많았습니다. 사실 보잉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업계 1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의 B737 맥스8 추락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신규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연방항공청과 중국에서 운항 중단에 나서는 등 보잉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이은 사고로 인해 보잉은 또다시 품질 논란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잉이 에어버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에어버스가 쌓아놓은 주문량이 보잉의 6배가 넘는 등 항공 전문가들 역시 보잉의 사고로 인해 신규 비행기 주문 계약이 밀리는 올해 파리 에어쇼에서 에어버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번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신형 항공기 사업에서도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심각한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 공군이 도입하기로 했던 레드호크 훈련기는 물론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미 해군은 내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최대 220대의 고등 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최대 132대의 전술 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 역시 내년 계약을 목표로 최대 244대 규모의 전술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8년 KAI와 미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7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T-7이 기체 결함으로 개발이 지연돼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 공군, 해군 사업에서의 서륙전을 위해 KAI와 로키드 마틴이 다시 힘을 합해 보잉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보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FA-52 미 해군, 공군이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부상하는 등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보잉의 경우 2016년부터 착수한 레드호크 훈련기 사업도 양산 소식이 캄캄한 가운데 최근 여객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보잉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 고등훈련기 사업에 한국에 맞서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 여객기가 이딴 사고를 일으킨 건 오랜 기간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품질 관리를 무시한 아웃소싱 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기체를 제작한 스피릿 공장은 과거 보잉이 운영하던 시설이었지만 보잉은 최종 조립에 집중하는 식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스피릿은 보잉의 기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됐지만 생산 문제와 품질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스피릿의 생산 속도를 높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행기가 전 세계에 있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2018년과 2019년의 추락사고 이후에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들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보잉의 숱한 결함 문제와 삽질은 너무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작년에 미 회계감사원 GAO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T-7은 군용기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미 GAO가 지적한 T-7의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공기역학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락 결함과 사출 자석 결함입니다. 보잉은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개발 지연은 당연해 GAO는 보잉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보잉의 주장대로 많이 봐줘서 사출 좌석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윙락의 경우 전혀 다릅니다. 윙락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발견됐다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는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잡으려면 형상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이 단기간에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 훈련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사는 과거 미국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FA-50을 내세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당당히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140여 대를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에 힘입어 FA-50이 미국 해군의 전술임무기와 미국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우려는 등 미국의 500대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한국 방산의 강점이 많기 때문인데 우선 납품 속도가 역대급이라는 점입니다. KAI는 앞서 2022년 계약을 체결한 쫄란드에 FA-50GF를 1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기하는 등 전투기 인도뿐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KAI가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AI 기반의 기술까지도 미리 계획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FA-50으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치명적인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 수출 제도전의 성공 시나리오를 써내려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